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교 미술을 통한 깨달음의 세계라는 주제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불교 미술에서 문양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라는 주제로 갖고 오늘 하겠습니다. 선사 시대부터 우리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불교자 빼고요, 미술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것부터 시작이 됐냐라는 겁니다. 무엇부터 미술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눴을 때 미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 탄생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네. 무엇을 표현을 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시원이 무엇이냐? 바로 이 문이라는 것에, 문양이라는 것에 차관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 문양이라는 것, 그것을 처음에 우리의 선사시대부터의 선조들은 어떻게 표현이 됐고, 그것이 불교와 융합이 되면서 또 다른 형태로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표현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걸 다 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문양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무엇이 딱 떠오르시나요? 연꽃. 네, 연꽃으로 표현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모든 분야에. 그리고 연꽃 말고도 또 역사가 오래된 문양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단초 문양입니다. 단초. 단초 문양이 또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꽃과 단초라는 그 무늬가 불교 미술에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어떠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지 그 의미와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서 고려시대 불화에 나타나는 문양을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불교 문양의 의미와 전개다라고 제가 한번 소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 도대체 무늬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무늬는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어떠한 물건의 표면에 여러 가지 형상이 어울려서 이룬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문, 그런 문자나 그 실사변이 있는 문자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 정신의 활동이다. 또 실사변이 들어가 있는 문은 물질적 소산이고 내적인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양이라고 한자를 쓸 때는 이 실사변이 들어가 있는 문자를 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문양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문양이라는 것은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의식의 반영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표현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무엇이 있고, 이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이 나라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문양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고유한 문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문양이라는 것은 인류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등등 모든 조형 미술의 원천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인간이 탄생하면서부터 시작했던 미술적인 활동이 바로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미술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오래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중국의 그 고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갑골문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예. 갑골문자 같은 것도 이렇게 상형, 어떠한 형상을 보고 문자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그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문자로 다시 만들어냈던 거. 그 주변의 것은 그러면 뭐냐? 자연적인 것들이 먼저 보이겠죠. 산도 있겠고요. 강도 있겠고요. 달, 해, 구름 이러한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새도 있겠고 호랑이도 있겠고 그렇죠? 예,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문양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발전을 하면서 문자화되는 과정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문양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내는 것, 예, 그것을 바로 문예의 역사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동물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조형 활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양은 언어, 문자와 같이 그 민족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고유한 형태를 지니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정통적인 문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문양은 그래서 각 시대마다 각기 나름대로 또 독특한 유형을 갖추고 있어서 그 시대를 나눠보기에 아주 적절한 표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문양 다르고 고대 국가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삼국시대의 문양이 다르고 고려시대의 문양이 다르고 조선시대의 문양이 다르고 조선시대에도 또 전반기 때 문양이 다르고 후반기 때 문양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시대별로 변화가 되는 과정을 아주 확실히 갖고 있는 것이 문양이라는 거죠. 특히 이 불교 회화에서는 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도를 나눈다고 하거든요. 미술사나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이게 도대체 몇 년도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년을 나누는 기준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불교 회화라는 거, 불교 회화는 우리의 전통, 우리 미술의 전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삼국시대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삼국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우리가 특히 회화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고분벽화입니다. 고분벽화. 그래서 무덤 안에 표현을 한 그 벽화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 불교 회화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불교 회화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불화에 표현된 무늬들은 불화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화, 불교 회화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부처님 형상도 있고요. 상, 그 다음에 보살들 형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형태가 아름답다, 굉장히 건장해 보인다, 듬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식적으로 스타일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에 띄게 이 회화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색채입니다. 그렇죠? 예, 색이 어떻게 칠해져 있느냐, 어떤 색으로 올라가 있느냐, 선이 붉고 아주 유려한 선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름답다, 우아하다, 굉장히 세련됐다, 이러한 말들을 하죠. 그 중에서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문양이라는 겁니다. 문양이 다 빠져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회화, 불교 회화에서. 조금 심심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나 보살님 형상, 색도 올라가 있고 선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림에. 그런데 문양이 다 없어요. 그냥 좀 밋밋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양의 효과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로서 아주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답게 장엄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 문양, 그래서 불화 조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화의 문양이 이 불교라는 종교의 특성이나 의미를 가장 잘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연꽃 문양이라든가 당초 문양이라든가 그 외의 것들도 이 불교의 종교적인 특성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양의 종류가 있어요. 뭐 연꽃 문양도 있고 당초 문양도 있고 보상화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상화라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꽃이에요. 그냥 상상의 꽃입니다. 보상화. 그래서 보상화라는 거는 어떠한 그 상을 볼 수 있냐 하면 꽃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된 그러한 문양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통일신라 시대의 전돌. 그래서 우리가 보상화 문양이다라는 것을 책자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꽃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서 올라가면서 하나의 꽃송이가 완성이 됩니다. 그 상상의 꽃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그러한 문양도 있고요. 모란문, 목단화 아시죠? 예, 모란, 뭐 작약이라는 것도 이렇게 비슷한 꽃의 모습인데요. 이 모란 문양, 국화 문양 이러한 것들도 고려 시대에도 물론 많이 쓰이지만 조선 시대에 이르면서 굉장히 부귀와 영화를 주는 풍요로움을 주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어서 이 모란 문양이나 국화 문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불교 회화에서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문으로서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름 문양입니다. 운문. 예, 구름의 형상을 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도 문양. 그 다음에 와문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문양.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봉황. 이것도 상상의 동물이죠. 봉황. 그 다음에 용, 만자. 그러니까 절의 만자 문양. 이러한 것들도 불교의 문양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문양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각 시대마다 또 각 도상마다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원적으로 정배 과정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문양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조금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선사시대라고, 그러니까 문자가 쓰이기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전 시대, 문자가 쓰이기 이전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청동기,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많이 볼 수 있는 토기들입니다. 예, 질그릇들이죠. 자, 이러한 무늬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타레무늬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붙여져 있고요.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빗살무늬, 빗살무늬 토기, 질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자연적인 문양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연적인 문양. 그래서 이렇게 타레무늬 질그릇이라고 하는 건 뭐 실타래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비 꼬여져 있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져 있는 그런 것을 타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형상을 갖고 있는 문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양은 이렇게 바람이나 구름이나 이런 형상을 좀 상징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빗살무늬 질그릇이라는 것도요. 빗살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이러한 햇빛 같은 그러한 햇살 같은 문양으로 윗부분을 부연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아랫부분에서는 뾰족하게 내려가는 그 아랫부분에서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번개 모양처럼 빗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분은요, 이 빗살을 시옷받침이 아니라 치옷받침으로 써야 된다라는 학자분도 계세요. 햇빛, 빛, 치라는 그러한 문양이 아닐까
라는 그런 의견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시옷받침을 쓰는 빗살무늬로 쓰고 있으니까 하여튼 신석기 시대에는 이러한 문양들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유물로서 팔령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방울입니다. 방울. 이렇게 재의식을 행할 때 그 수장들이 이런 것을 갖고 재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수장들이 있는데 그 군집되어 있는 부락 중에서 그래서 칼이나 이런 팔령구나 거울 이런 것 갖고 우리가 그런 재의식을 치르죠. 그 중에서 이 팔령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문양을 구체적으로 실측을 해보니까 이러한 문양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구슬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는 이 뭔가가 이렇게 땡글동글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대칭되어져서 맞붙어 있고요. 중앙에 보면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태양을, 해를 상징하는 그러한 문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사시대에는 앞서도 보셨지만 자연적인 것부터 시작을 한 그런 문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양도 한번 잘 기억을 해두세요. 조금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예, 이러한 문양들. 이 문양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응? 바람, 구름, 해, 태양. 아, 네, 태양.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하게 들 텐데요. 네.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죠. 예, 이러한 문양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암각화라는 게 있습니다. 암각화. 예, 바위에다가 새긴 그림이죠. 예, 그래서 울주 천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울주 천전리 암각화. 여기 천전리 암각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울주 방구대 암각화입니다. 이 두 가지 암각화는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울주 방구대 암각화는 잘 아시다시피 고래 그림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죠. 그래서 구체적인 동물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래 그림뿐만 아니라 호랑이, 사슴, 돼지, 개, 이러한 거북이 이러한 그림들도 있어요. 예, 그러한 그림이 있는가 반면 울주 천전리 암각화라는 곳을 보면 이거를 좀 확대해 보면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도형적인 모습, 뭐 사각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이아몬드 혁으로 마른 목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동그랗게 동심원을 계속 그려놓기도 하고요. 이러한 문양화된 모습으로 그려진 암각화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칠풀이 암각화도 있고 이렇게 천전리 암각화에도 이러한 문양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또 설이 있는데 이거는 칼자루 이렇게 손잡이 있죠. 칼의 손잡이 그 부분을 표현한 거다라고 의견을 내주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다양한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하학적인 문양으로서 암각화가 표현되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문양입니다. 이제 선사 이러한 것도 있고요. 네. 이거는 마치 이것도 아까 동심원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고 칼자루 모양 같긴 한데 옆으로 다 이렇게 무슨 그 돈벌레처럼 다리가 많은 이런 벌레 모양처럼 예,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예, 이렇게 희한한 문양들로 암각화가 그려지고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사시대에는 이렇게 시원적인 문양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이집트 이런 곳에 여러 신전이 있습니다. 아마 유럽 여행을 가셨던 분들은 꼭 한번 들리셨을 거예요. 신전들. 자, 그런 신전들을 보면 자, 여기에 나타난 요거 어디서 보셨죠? 아까 팔령구, 그러니까 8개 방울이 있는 곳에 똑같이 대칭되어서 있는 곳에 요게 이렇게 반전돼서 또 하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이러한 것이 요 기둥 위에 그러니까 주두라고 합니다. 기둥 주자의 머리. 그래서 주두 부분에 이러한 표현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화려한 무늬로 되어 있는 이거는 코리안 오더라고 그래갖고 이러한 무늬도 있고요. 또 지금 또래도 이러한 무늬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이집트 이러한 곳에도 이 5세기 중엽, 4세기 요때에 지어진 건축물에 이러한 표현들이 되어 있는 문양, 석조 문양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좀 훼손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아까 보셨던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려져 들어가는 문양들, 요 아래에 조각이 되어 있는 무늬들, 이런 것을 어떠한 문양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아켄더스계 팔메트 문양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하는데 문양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켄더스계 팔메트 문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아주 많이 자생하는 나무, 아켄더스 나무의 이파리, 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나무 이파리의 형상, 그것의 이 잎, 그것을 문양을 도안을 해서 다시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켄더스계 팔메트 문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표현이 됩니다. 고분벽화에. 근데 중국을 넘어오면서 조금 변화가 되긴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시원적인 것도 여기서도 우리가 그리스 고대 문명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다시 형식화되는, 도안화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려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켄더스계 팔메트 문양, 뭐 기양 문양 여러 가지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 요러한 문양을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예. 이렇게 똘똘똘 말려져 있는, 아까 팔령구에서도 본 것 같고 그리스 신전의 주두의 문양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붕돌, 그 위에도 이렇게 얹어져 있고, 이러한 문양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양들이 우리나라의 이거는 940년에 조성된 승탑입니다. 강원도 원주 흥법사터의 진공대사 승탑, 우리가 흔히 부도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승탑, 그러니까 스님의 사리가 안치되어 있는 탑, 그래갖고 승탑. 부처님의 사리는 불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승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귓꽃, 요것을 귓꽃이라고 합니다. 귓꽃. 네, 귓꽃 부분을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선 고려 때부터 조선 시대의 승탑에서 표현된 이 귓꽃의 문양들이 그리스 그 기와 장식의 팔메트 문양과 아켄더스계 팔메트 문양과 거의 비슷해요. 그쵸? 스타일이.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말려져 있는 이 모양들, 나뭇잎이 이렇게 말려져 있는 끝의 모양, 그다음에 나뭇 이파리의 모양, 이런 것이 합쳐진 이러한 형태가 우리나라 고려시대 초반기에도 스님들의 탑의 건축물에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양은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살펴보면 좀 이따가 회화도 보실 텐데, 이 실크로드의 루트를 따라서 불교의 여러 가지 문양들, 그 다음에 문화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좀 합쳐지고 융합되고 발전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아마도 그리스 신전, 이집트 신전 이런 기와의 끝에 장식되어 있는 이러한 팔미트 문양이 우리나라에까지 두루 영향을 끼친 그러한 현상이 아닐까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팔령구도 그렇지만 좀 봄에 그 땅 밑에서 새싹이 이렇게 올라올 때요, 곧장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 항상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들면서 나중에 이렇게 반듯하게 펴지죠. 그래서 굉장히 기초, 시원적인 것, 그 다음에 생성되는 것, 처음에 시작되는 색상, 태초, 이러한 것들을 상징한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우리나라 그 관광지로 인도 우리 불교 문화 유적지 많이 가잖아요. 그 중에서 아마 대표적으로 첫 번째 가는 곳이 산치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산치. 예, 산치 대탑, 그 다음에 제1탑이고요. 2탑, 3탑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제1탑을 가면 이때는 기원전 1세기에 조성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던 그 이전 시대의 문양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상징했을 때의 무늬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말했던 연꽃 무늬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발 족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족적이라든가 보리수 나무라든가 법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상징화됐다. 그 시대를 무불상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잔뜩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족적, 예, 발바닥 문양, 거기에 바로 이 법륜의 형상. 예, 여기는 이거는 연꽃입니다. 연꽃. 연꽃을 그 꽃타래식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 연꽃 송이를 이거를 그 웅년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웅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웅년식으로 보기도 하고 측면, 옆으로 살펴서 이렇게 보는 그러한 시점에서 계속 하얀 그 연잎 그런 것을 섞어가면서 아름답게 표현을 한 이러한 문양도 산치 대탑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산치 2탑을 가면요. 여기서는 쭉 이렇게 난간이 둘러서 있는데 거기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세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가로 세로로 이렇게 칸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에 이 앞면하고 이 후면, 뒷면에 이러한 문양들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 문양을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을 하면서 표현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산치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즉 불교의 진리, 즉 부처님께서 이 연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 연꽃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물 형상도 있습니다. 사자의 형상도 있고요. 코끼리의 형상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사자가. 네, 이렇게 가랑이를 쫙 벌리고, 예, 굉장히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의 형상도 있고, 그래서 꽃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물의 형상도 조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도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시간 연도 순대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인도를 가면 이 아잔타 석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잔타. 예, 거기 석굴에서의 위에 천정 부분입니다. 천정 위에. 그래서 우리 대부분 지금 현재 사찰을 가면 이렇게 우물정자식으로 쭉 짜져 있죠. 예, 천정이. 그래서 그 중앙에 연꽃 무늬도 있고, 뭐 항무늬도 있고, 다양한 범어자의 형태도 갖추게 되고, 이러한 형상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꽃무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치 우리 지금 사찰에서 보는 것처럼 연꽃의 판형의 연꽃의 문양을 시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아잔타 석굴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한번 중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보셨던 그리스, 로마, 여기 유럽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신전들, 이러한 문양도 보셨고요. 쭉 넘어오면서 이제 인도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가면 여기 돈항 석굴 들어보셨죠? 돈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실크로드 길과 같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타클라막한 사막이 있고 천산북로와 남로를 지나면 이 둔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의 그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역경소라고 할 수 있는 요 지역에서 우리가 그 석굴의 벽화, 조각상 정말 수많은 불교 유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문양을 보면 이렇게 천장에 화려하게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연꽃의 문양이 다양한 그 아잔타 벽화에서 보듯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형식을 갖추면서 이러한 연꽃의 형상도 천장 부분에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그 맛배지붕식으로 되어 있는 요 곳에
아까 그 팔매트 문양처럼 동글동글하게 말려가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이 이렇게 꼬리 부분을 만들어 놓는 이러한 문양까지 굉장히 다양성을 갖추고 이제 중국화된 연꽃 문양과 당초 문양, 팔매트 문양을 형상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둔항의 벽화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긴 둔항 벽화 중에서 그 321굴인데 요거는 좀 후대입니다. 그 당나라 중에서도 만당 시대예요. 초당, 중당, 망당이 있는데 만당 끝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기에서는 이렇게 좀 구체적인 부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 여기는 조금 더 세련된 무늬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화라는 게 바로 이러한 문양입니다. 꽃이 상상의 꽃으로서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상화 당초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문양들이 이렇게 시문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가기 전에 지금까지 말했던 연꽃이라든지 당초라든지 이러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전개 과정을 봤고요. 다른 나라 예를 들면서 자, 이 연꽃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불교를 상징을 합니다. 아까 산치탑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벽화에서도 아잔타 벽화나 둔항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하는 꽃으로서 알려져 있는데 불교를 대표적으로 상징을 한다. 이 연꽃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여러 경전 안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 그래서 대지도론에서는 인간 세상의 연꽃은 크기가 한 자를 넘지 않는 것과 달리 천상에 보령하는 그 크기가 수레 덮개보다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보적경이나 그 다음에 호국보살회나 이러한 곳에서는 수레바퀴와 같이 연꽃에는 100,000개의 잎이 있고 연잎이 100,000개가 있대요. 그 다음에 그 연꽃에는 100,000의 광명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연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량수경이나 이렇게 아미타경이나 이런 곳에도 있습니다. 자, 무량수경에는 극락세계의 보련화에는 연꽃에는 100,000억의 잎이 있고 그 잎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이 비치며 하나하나의 광명에서는 무량의 부처님이 나타난다 라고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미타, 불설 대아미타경에서는요. 목숨이 닿은 뒤에는 극락세계에 가거나 칠보로 장엄된 연화세계에 화생한다 라고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꽃에 대한 그런 설명이 경전 안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는 화장장엄세계가 향수의 큰 연꽃 속에 들어있는데 땅에는 헤아릴 수 없는 향수해가 있어서 겹겹이 세계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경전 안에서도 연꽃에 대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연꽃에 대해서는 인도에서는요. 창조 신화의 중심적인 식물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상징으로서 다루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불교에서 부처와 보살이 연화대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살이 손에 연꽃을 든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인도 종교의 신관, 신의 그런 그 사관이나 세계관과 관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열반에 드는 것을 물이 불을 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뜨거운 열기가 사라진 상쾌한 상태를 사람들의 이상 세계로 보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진흙탕 속에서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연꽃, 굉장히 고귀하고 청아한 것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봉은사에도 연꽃이 많이 폈는데요. 이 7, 8월에 가장 아름답게 피는 꽃이죠.
예, 부여 군남지나 이런 데 곳은 가면 정말 황홀합니다. 정말 이 연꽃 향 때문에 이렇게 취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 그러한 연꽃을 여러 가지 경전이나 이렇게 불교의 비유를 하면, 불교를 의미하는 것에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하신 이 법, 다르마라고 하는 이 법과 진리,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연꽃을 통해서 상징화시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연꽃,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다양합니다. 연꽃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수백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연꽃이 국화처럼 생긴 연꽃도 있더라고요. 가나다란 게 꽃잎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다 자생을 하는데 다 나라마다 또 각기 다 다르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래서 연꽃의 모습을 굉장히 상징화시킨 게 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염자방, 연밥 부분만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너무 아름다워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초문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까 당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초라는 것은 무엇이냐? 당초문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당대풍의 중국 당나라 당대풍의 덩굴문양이라는 의미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문이라는 것은. 근데 이 당초문양이라는 것은 원래의 시원은 아까 보셨던 그 아켄더스케 팔메트 문양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 들어가면서 계속 연속되는 무늬, 그것을 시원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당대풍의 덩굴 문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당초문이라는 것은 덩굴성 풀인 이 만초가 비비 꼬여서 구부러진 모양. 그래서 이렇게 S자 형태를 갖고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비비 꼬이면서. 그 다음에 나선형으로서 나타나는 거. 아까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예, 나선형이라고 합니다. 비비 꼬여서 S자 형상으로 되거나 나선형으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려져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거나 이방으로 좌우축으로 그 다음에 좌우 상하축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무늬, 그것을 우리가 당초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따로 당초 문양만 그려지기도 하지만 요거 먼저 볼게요. 이렇게 연꽃과 함께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화당초문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연화당초무늬는 아까 당초무늬와 연꽃무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덩굴의 모습, 그 다음에 꽃의 형상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고려시대 불화에서 부처님의 붉은색 가사의 옷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문양이 바로 이 연화당초 문양입니다.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초 문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방연속이나 사방연속으로 계속 문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문양들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활용도가 높아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양 형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이것은 덩굴무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원적인 거는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아켄더스케 팔메트 문양,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양뿐만 아니라 인동문, 인동당초문,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인동초에서 형상을 따온 겁니다. 인동초. 그래서 인동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에부터도 우리가 그 실질적인 문양을 조형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인동문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인동덩굴. 이게 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 연속적으로 비비 그 줄기가 꼬아 올라가면서 이렇게 담으로 덮여 있는 것도 있고요.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줄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곧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꽃의 문양을
꽃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네 갈래나 세 갈래로 위가 이렇게 흩어져 있고요. 먼저 손가락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고 꽃술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파리는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인동꽃입니다. 그래서 인동의 그런 줄기, 인동의 꽃 이런 것을 연결을 시키면서 동양에서는 더 이런 것이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집트부터 시작했던 인동의 문양들 이런 것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더 많이 쓰였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문양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받으면서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내면서 많이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안테미온계 8m 문양, 아켄더스계 8m 문양 뭐 비슷한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문양들입니다. 그것이 중국에서는 당초 이렇게 꽃 이파리 빼고 이렇게 당초의 형상을 비비 꼬면서 마치 용이 두 마리 용이 이렇게 어울려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회룡문계라고 합니다. 회룡. 그러니까 용이 비비 두 마리가 이렇게 꼬여져 있는 형상 같다라는 것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원적인 이러한 문양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이파리 형상을 갖고 있는 이러한 문양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러한 회룡문계 당초 문양 또한 같이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고대 고분벽화, 삼국시대 고분벽화의 두 가지 문양이 같이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쓰였던 것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서 쓰였던 문양까지 같이 흡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분벽화의 한번 연꽃 문양을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하면 바로 이 고분벽화라는 게 미술 부분에서는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장의 미술, 그러니까 무덤의 미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 사람을 위한 아트가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그러한 그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벽화의 내용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벽화의 내용에서도 고분벽화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지고 있어요. 초기에는 그 무덤의 주인공, 무덤의 주인, 그 주인이 살고 있었던 그 실생활상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그래서 죽어서도 이 실생활을 같이 영위하고 싶은 거예요. 떠나서도, 세상을 떠나서도.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로 초기에는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중기 때는 이러한 그 실생활들뿐만 아니라 도교적이고 유교적인 모습이 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해, 달, 그러니까 토끼가 방아 찧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달 하면 또 두꺼비를 또 상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해를 상징하는 삼조고, 삼조고 아시죠? 그 다리가 3개 달린 새, 까마귀.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도교하면 또 신선사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신선도의 모습. 이러한 것이 같이 그려집니다. 후기 때로 가면요. 그러한 것은 다 빠지고 뭐가 그려지느냐? 바로 동서남북으로 그려지는 뭐가 있을까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자, 북현무. 뭡니까? 사신도. 예, 그것이 벽안에 그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고분벽화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4세기 중엽을 전후로 해서 불교의 상징성이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떠한 것이 있냐 하면요. 요거 먼저 볼게요. 이렇게 연꽃 문양이 이 남녀의 주인공입니다. 이거는 황해도 안악군에 있는 안악 3호분이라는 고분인데요. 거기 남녀 주인공이 있는데 그 무덤의 주인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집안의 모습이 아주 이렇게 화려한 커튼을 장막을 쭉 둘러싸고 있는 요 안에 이렇게 연꽃의 연꽃 봉오리와 측면을 향하고 있는 이런 연꽃이 곳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유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천장. 이 고분 안에 들어가면 기둥이 넓은 이렇게
방이 있고요. 이 초기, 이건 초기 거거든요. 초기의 방은 3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3개의 방으로. 중기 때로 가면 이제 방이 하나씩 빠집니다. 중기 때는 2개의 방만 있고, 아까 사신도가 그려진 후기 때는 하나의 방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 때는 3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곳에 남녀 주인공이 들어가는 주실, 주된 그 방을 가면 이러한 형상으로 천장에는 연꽃이 판형으로 그려져 있고요. 이거는 주두 부분입니다. 주두는 요 기둥의 머리라 그랬죠? 이 기둥의 머리를 보면, 여기 가만 보면 요거는 귀면문입니다. 귀면문. 귀면문이 이렇게 정면으로 되어 있고, 이 연꽃은 요 측면에 그려져 있어요. 양쪽 측면에. 그래서 이 천정의 맨 꼭대기, 중심 역할을 하는 이 연꽃 문양이 이렇게 판형으로, 연판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측면형으로 그려져 있는 이러한 연꽃이 곳곳에 그려져 있는 이러한 무덤의 모습입니다. 또 여기는 덕흥리 고분이라는 곳입니다. 덕흥리 고분을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덕흥리에 가면 연꽃이 측면으로 이렇게 피어져 있고요. 그 연꽃 안에 또 다른 연꽃이 판형으로 반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마치 이거는 연화 화생도를 연상케 합니다. 연꽃 안에서 탄생하는 장면. 바로 요 아래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여기 사람, 남녀의 한 쌍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연꽃잎으로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연화 화생도입니다. 이 장천 1호분이라는 곳에 이렇게 연화 화생도가 그려져 있는데, 요 덕흥리에서는 이 인물상 대신에 꽃이 하나 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좀 변형된 형태로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천 1호분에는요, 아주 불교적인 내용이 아주 농후하죠. 여기 보면요, 부처님 형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에. 부처님이십니다. 요 분이. 잘 안 보이시죠? 예, 여기 부처님이 대자 위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계신 모습이고요. 여기 광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에 또 부처님이 이렇게 계세요. 예, 여기 광배가 또 이렇게 빛이 발산하는 것이 보이고 있고, 예, 이러한 부처님 그림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형상을 불교 조각을 할 때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불교 조각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연대는 확실치 않지만 아주 조그마한 부처님 상이 발굴이 됐습니다. 뚝섬에서 5cm도 채 안 돼요. 그 불상의 이 부처님 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연대는 확실치 않지만 비슷한 그 스타일을 보면서 연대를 추론을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 그 5세기 중엽의 부처님 상이 이렇게 벽화로서 그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왕족이겠죠. 예, 이 그 주인은 아주 불교적인 그 사상에 심취를 했던 그러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연화 화생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 꽃문, 연꽃의 문양으로 해갖고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주 다양한 연꽃의 모양이 보이죠. 이거는 환인장군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북벽에, 널방벽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동서, 남북 이렇게 되는데, 이 북쪽, 그러니까 머리를 두는, 이렇게 죽은 망자는 북쪽으로 머리를 두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머리 두고 있으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북쪽으로 두지 말라.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북쪽으로 되어 있는 곳에 연꽃이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호색 문양이. 그래서 문양화돼서 있는 이러한 연꽃의 형상, 이것이 한쪽 벽에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그 널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각각 다 아까 보셨던 천장 윗부분 있죠. 거기에 나타나는 연꽃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덕화리 1호분이라는 고분이고요. 여기는 안악 2호분이고요. 요거는 진파리, 여기는 쌍용총이라는 그 고분의 천장 연꽃 문양입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이러한 무늬들은 조선시대의 불교 문양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많이 그려졌던 판형으로 이루어진 연꽃의 문양이 대부분 이러한 형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오는 거는 없어요. 다 고대서부터 우리 그 선조들이 만들어냈던 이런 문양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는 겁니다. 불교를 상징하는 이런 연꽃의 문양들. 네. 자, 그것 말고도 이러한 것들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안태명계 8매트 문양. 예, 생각이 나시나요? 금방 또 잊어버리셨어요? 예, 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파리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인동당초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줄기가 당초의 형상으로 S자 곡선으로 이어지면서 인동초, 아까 꽃잎이 이렇게 갈라지고 꽃술이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 모양을 형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동덩굴무늬, 인동당초무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8매트 문양이라든가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덩굴무늬, 뭐 8매트형 덩굴무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고분벽화 중에서 후반기에 나타나는 문양들이에요. 그래서 8매트 문양, 인도 당초 문양 이런 것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했던 문양들, 또 중국에서 유행했던 문양들 이런 것이 같이 어울려져서 우리 후기 때의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불교의 사상과 합쳐지면서 불교화된 문양들로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러한 문양들, 8매트 이파리 모양,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색채를 띠면서 또 여기서는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가느다란 선들이에요. 선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랗게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이렇게 그 마치 이렇게 보주형처럼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붉은색, 노란색, 약간 청색빛이 나는 그런 색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건 청룡도입니다. 동청룡, 동쪽 벽에 있는 청룡. 그게 머리 부분이고요. 이렇게 용의 형상을 하고 있는 길게 이렇게 꼬리가 나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주 오방색이 뚜렷하게 보이죠. 고대에서는 오방색이라 그래갖고요. 검은색, 흰색, 주색, 그러니까 빨간색, 그다음에 청색, 노란색 5가지로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색을 쓰면서 굉장히 화려한 색채로서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 연결을 시켜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불교 문양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살펴보면요. 바로 요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 바로 여기 녹실과 황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녹실, 황실. 이거를 단청이라고 합니다. 단청. 우리 정각에 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연꽃의 문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연화 머리초라고 하고요. 좀 전문적인 거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연화 머리초라고 하고 요거를 연화 머리초의 그 단청 문양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화가 있는 연꽃이 있는 머리초 단청 문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부분 둥그렇게 돌아가면서 녹색과 황색으로 연결시키는 것. 그다음에 양쪽으로 여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 아까 여기 연꽃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방으로 또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그 실처럼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그 색실 가지시잖아요. 의식 칠하고 나면 조금씩 잘라서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도 갖고 있는데 예,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단청의 문양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와 극락정토를 연결해주는 연결 매개물로서 우리가 실이라는 그러한 것을 여기 단청의 문양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녹실, 황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연화 머리초, 녹실, 황실, 이거는 성류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주엽이라고 하고, 이거는 둘레
녹화, 방서. 그다음에 요거 부분을 휘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휘입니다. 인휘. 그러니까 사람 인자를 닮았다 그래서 인휘라고 합니다. 예, 뭐 늘휘, 인휘, 뭐 바자휘 세 가지가 있는데 또 각종 많이 쓰이는 이런 단청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하게 그려진 문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와 통일신라를 보겠습니다. 백제와 통일신라 시대의 연함은 여기는 좀 간단합니다. 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백제나 신라도 고분이 많이 있습니다. 백제, 고구려의 고분 벽화뿐만 아니라 백제에도 신라에도 고분이 있는데 벽화가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서 좀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백제와 신라, 통일신라의 연화문은 회화 작품으로서 현존하고 있는 게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대부분 불교 조각상과 공예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 회화 쪽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본다면 이 부여 능상리 고분, 백제에서는 부여에 있는 능상리 고분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거부터 볼까요? 바로 이 문양입니다. 이 고분의 문양 중에서 연꽃이 고구려 벽화에도 많이 있었는데 부여 능상리 고분을 가면 이런 문양들이 벽면에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과 구름의 모습 같죠? 예, 구름의 모습과 연꽃의 모습이 같이 어울리면서 쭉 이렇게 도안해진 그러한 문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통일신라 시대를 가면 통일신라 시대의 유일한 회화 작품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뭐냐 하면 불교 회화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데 대방광불 화엄경 변상도의 조각이 남아있습니다. 조각.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보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품격이 높은 수준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회화로서 통일신라 시대 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지, 금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색으로 종이를 염색을 합니다. 염색을 한 다음에 금리라는 거는 가루를 악효물에 풀어서 가느다란 세필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아까 변상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변상도라는 거는 이 사경화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경전이 쭉 쓰여지잖아요. 거기 맨 앞에 부분에 감색이나 쪽색이나 물을 들인 다음에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직접. 그것을 사경화라고 합니다. 사경화. 근데 그것이 판으로 목판에다가 조각을 한 다음에 찍어낸 것도 있어요. 그거는 판경화라고 합니다. 사경이라는 거는 직접 그린 것. 그 중에서 우리가 사경화로서 볼 수 있는 통일신라 시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 국보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여러 가지 형상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보살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각으로만 남아있어도 굉장히 필력이 느껴지죠. 아름다운 현상이 이렇게 보살상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팔뚝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장식물의 모습, 그다음에 손에 그런 유려한 곡선 이런 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도 각가지 그 무늬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꽃잎의 모습이라든가 이거 연꽃잎의 모습이 굉장히 또 장식적으로 광대 부분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통일신라 시대 거잖아요. 통일신라 시대의 특징하면 화려함입니다. 장식성. 그런 것이 아주 고스란히 잘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요. 통일신라 시대의 그 회화가 아니라 공예, 건축, 조각 이런 곳에 갖가지 볼 수 있는 연꽃의 모습입니다. 통일신라 화려한 연꽃의 모습이 이런 수키와의 그 모습, 그 다음에 순막새, 그 다음에 마루 순막새 이런 곳에도 남아 있고요. 이거는 석굴암이죠. 예, 석굴암의 대자 부분이나 그다음에 광배 부분에도 이렇게 연꽃이 표현이 되고 있죠. 아까 요 전에 거 안 봤나 보다. 네, 요거는 백제 시대입니다. 백제는 아까 통일신라 시대의 연꽃과 좀 달라요. 그죠? 굉장히 아주 오동통하게 살이 올라가 있어요. 연꽃에, 꽃잎에. 그죠? 너무너무 살이 아주 볼륨이 있는 그러한 꽃잎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하면 미술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힘, 아주 강인함 이런 것을 대표할 수 있고 백제를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우아함, 부드러움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신라, 통일신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련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이 기와의 영꽃무늬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하면 이렇게 우아한 영꽃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통일신라 하면 굉장히 세련되게 디자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삼국시대의 연꽃의 모습을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특징이 보이시나요? 고구려, 요건 백제, 요건 신라입니다. 예,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막새 기와들이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구려 하면 굉장히 좀 힘이 넘쳐요. 막 빛이 막 이렇게 발산하는 선도 보여지고요. 굉장히 강인한 그런 성품을 볼 수 있는 연꽃. 그 다음에 백제 하면 굉장히 우아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성격이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통일신라 하면 굉장히 세련되고 아주 정교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막새 기와에서도 연꽃의 모습이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